화려한 호텔 연회장.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명수는 낡은 원피스 차림으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머나, 명순이 맞아? 아직도 시골에 사는구나. 우리 농사꾼 친구 오셨네. 오랜만이네, 순자야. 다들 건강해 보여서 좋구나. 명순이는 남편 뭐 하시는데? 자식들은?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자식은 없고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엔 동정과 조롱이 가득했죠.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는구나. 어쩐데? 내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 자리라도 소개해줄까? 불쌍해. 그때 공부 잘했던 애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죄송합니다. 혹시 김명순 여사님 계십니까? VIP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호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뭐? VIP? 설마 우리 명순이가? 같은 이름인 사람 아니야? 문이 열리고 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위험 있는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섭니다. 예비역 대장 박상규, 그가 명순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내밉니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보고 싶었어. 김명순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경례! 동창들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얼어붙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초라한 시골 여인이 전설적인 대장의 부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이 받게 되는 충격적인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명순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김명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죠. 70년을 살아온 명순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 명순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상추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명수는 조심스럽게 상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바구니에 담기는 상추는 오늘 점심 된장국에 넣을 거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루 세끼 먹고, 흙 만지고,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명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소하고 조용한 삶이었지만 명순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명수는 그저 가난하고 외로운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정씨 할머니가 지나가다 명순을 발견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항상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명순이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근데 들었어?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왔다더라고. 명수는 상추를 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랜만이네. 정씨 할머니는 명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서울 강남 호텔에서 한다던데 가도 창피만 당할 텐데 뭐하러 가? 다들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이야. 명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와야지. 그래도 젊을 땐 친구였으니까요. 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명수는 다시 상추 다듬기에 집중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들은 이제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낡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죠. 제5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초대장을 펼쳐본 명순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드레스 코드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명수는 초대장을 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명수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된장국과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혼자 먹는 아침상이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했죠.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 명수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명수는 반장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명수는 이 시골에 남았습니다. 선택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명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대부분 수수한 색깔의 한복과 원피스들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남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아직 튼튼했죠. 이 정도면 되겠지. 명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햇빛에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화장품이라곤 로션 하나뿐이었지만 명수는 정성스럽게 얼굴을 가다듬었죠. 마당으로 나온 명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오늘따라 하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서울에 가는 설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집게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골의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명순의 마음속엔 작은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명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역시 오래되어 군데군데 달아 있었죠. 그 안에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초대장을 넣었습니다. 준비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입구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20분. 명수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명순도 미소로 화답했죠.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명수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행 시외버스는 하루에 4번뿐이었죠. 명수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죠.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는가? 서울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서울은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영 못 살겠더만. 시골이 최고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곳에서 만날 옛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죠. 창가 자리에 앉은 명수는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농과 밭, 그리고 작은 집들이 하나둘 시야에서 사라져갔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명순의 동창회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명수는 담담한 마음으로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명순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버스는 충청도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명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악센트가 짙은 목소리였죠. 응, 나 지금 시골에서 올라가는 중이야. 아니,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휴,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명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말들이 마음에 걸렸겠지만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죠.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명수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섰죠. 남색 원피스는 깨끗했지만 확실히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파마도 하지 않은 생머리였죠. 명수는 로션을 조금 더 발라 얼굴을 정돈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오른 명수는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50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아래쪽엔 작은 글씨로 드레스 코드가 적혀 있었죠. 세미정장 이상이라는 문구를 보며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는 나도 나름 반장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명순의 마음속에서 옛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교실에서 출석을 부르던 자신의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날들,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특히 이순자가 떠올랐습니다. 늘 명순과 경쟁하던 친구였죠. 공부는 명순이 더 잘했지만 순자는 집안이 좋아서 늘 예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졸업 후 순자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갔고 명수는 집안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했죠.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높아지고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수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서울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강남 터미널에 도착한 명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명수는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까지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의 물음에 명수는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명순이 알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고급 외제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명수는 더욱 주눅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죠. 문을 열어주는 직원의 유니폼조차 명순의 옷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의 물음에 명수는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3층 연회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명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연회장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명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 명순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나, 명순이 맞아? 돌아보니 이순자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자는 여전히 화려했죠.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순자의 눈이 명순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직도 시골에 사는구나? 우리 농사꾼 친구 오셨네. 순자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돌아봤죠. 그들의 시선이 명순의 낡은 원피스와 수수한 차림새에 머물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모습 그대로네. 촌스러워 죽겠어. 아직도 시골에 산대. 불쌍하다 진짜. 명수는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테이블 세팅과 뷔페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명순의 관심은 그곳에 없었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은 명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는 듯했고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느라 바빴죠. 명수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순아, 여기 있었구나. 몇몇 동창들이 명순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죠. 명수는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건강해 보여서 좋네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명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결혼은 했는데. 말끝을 흐리는 명순을 보며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은 뭐 하는데? 라고 물었지만 명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들떠갔습니다. 동창들은 자녀 자랑, 재산 자랑에 여념이 없었죠. 명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어. 며느리는 의사고. 우리는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하나 더 샀지 뭐야.
작년에 유럽 여행 한 달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 화려한 성공담들이 오가는 가운데 명수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순자가 다시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명순아, 정말 안타깝다. 그때 너가 대학을 갔으면 지금쯤. 명순은 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순자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족? 저 차림으로?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면서 주변에 있던 동창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엔 동정과 우월감이 가득했죠. 명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역시 올 게 아니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연애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명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잠시 밖으로 나왔죠.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른 명수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죠. 명순이 자리로 돌아오자 몇몇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혹시 너무 불편해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잠시 바람 쐬고 왔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자랑을 이어갔죠. 한 친구가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대기업 전무야. 올해 안에 부사장 승진이 확실하대. 다른 친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병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어. 강남에만 2개고 분당에 하나 더 있지. 명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명순에게 명함이 있냐고 물었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순이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산대. 명함이 어디 있겠어?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순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뭐 하시는데? 자식들은? 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자식은 없고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졌죠. 누군가 작게 혀를 찾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는구나. 순자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쩐데? 그래도 살만은 하니? 명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행복해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 뭐가 행복해? 돈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에 손주도 없으면 얼마나 적적해. 나는 벌써 손주가 5이야. 이야기는 점점 명순을 향한 동정과 비웃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창들은 마치 명순이 없는 것처럼 그녀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했죠. 그때 공부 잘했던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시집을 잘못 간 거야. 농사꾼한테 시집가서 평생 고생만 했겠지. 불쌍해. 정말 불쌍해.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 하나? 명수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담담해 보였습니다. 연애가 계속되면서 동창들의 자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 별장이야. 양평에 있는데 정원이 1000평이 넘어. 우리는 작년에 하와이에 콘도를 샀어. 겨울마다 가서 지내려고. 명순의 앞에도 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만 조금씩 마실 뿐이었죠. 순자가 다시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순아,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지금이라도 서울로 올라와. 내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게. 우리 집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거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엔 우월감이 가득했죠. 고맙지만 괜찮아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좋아요. 순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자존심은 있구나? 현실을 좀 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명순아,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그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과 우월감에서 나오는 자선. 명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은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목소리는 커지고 자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죠. 명수는 그 속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의대 교수가 됐어. 우리 아들은 삼성에 들어갔는데 벌써 과장이야. 나는 작년에 주식으로만 10억을 벌었다니까. 명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로 나온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역시 올 게 아니었나 하는 후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명수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수수한 차림새. 동창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명순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어. 명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명순의 삶엔 나름의 가치가 있었죠.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느끼는 평화,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정, 그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던 명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거렸지만 명순의 마음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명순이 가까이 가보니 동창들이 창가에 모여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저게 뭐야? 군인들인가? 무슨 행사라도 있나 보네. 명순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앞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호텔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죠. 동창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 정도 규모면 장성급은 되겠는데? 무슨 국가 행사라도 있나? 여기서? 명순도 사람들 틈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추가로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군인들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일 거야. 저런 높으신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동창들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을 느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동창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했죠. 밖에 소란이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호텔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매니저인 듯 했죠. 그가 동창의 진행자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잠시만요, 여러분. 호텔 측에서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하는데 매니저가 직접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혹시 김명순 여사님 계십니까? 장이 순간 연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명순에게 쏠렸죠.
동창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순도 당황한 표정으로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입니다만. 매니저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VIP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 맞이하셔야 합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죠. 무슨 VIP? 설마 같은 이름인 사람 아니야? 우리 명순이가 무슨 VIP를 아신다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분명 다른 김명순일 거야. 하지만 매니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오신 김명순 여사님 맞으십니다. 신분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명순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죠.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명순은 매니저를 따라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누가 오셨는지 미리 연락받지 못하셨나요? 명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누가 오셨는데요? 매니저는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명순의 마음은 복잡했죠. 도대체 누가 자신을 찾는다는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군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로비에 있던 일반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인상적인 노신사였죠.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규 씨? 박상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순에게 다가왔죠. 주변의 장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상규의 눈은 오직 명순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보고 싶었소. 상규가 명순의 손을 잡으려 하자 명순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여기는 어떻게? 상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간다고 했잖소. 혼자 보내기가 불안해서 마중 나왔지. 늦어서 미안하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와 경례를 했습니다. 김명순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명순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일인지. 상규가 명순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오. 그냥 당신을 모시러 온 것뿐이니까. 우리 먼저 앉아서 이야기하지요. 호텔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명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상규를 따라갔죠. 뒤에서는 장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VIP룸에 들어서자 상규는 장교들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죠. 상규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상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사실 오늘이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소. 당신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하지만요? 오늘만큼은 당신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소. 동창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소. 명수는 놀란 눈으로 상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상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호텔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소.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다 봤지.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상규가 다가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교 한 명이 들어와 보고했죠. 대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순을 돌아보며 말했죠. 자, 이제 올라가지요. 당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꼭 가야 해요? 그냥 집으로. 아니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하겠소. 당신이 받아온 무시와 조롱. 이제는 내가 지켜보지 않겠소. 상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군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하지만 명순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명수는 상규의 손을 잡고 VIP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군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명순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죠. 명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상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평소처럼이라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규가 명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당했소. 지금도 마찬가지요. 3층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연회장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듯 몇몇 동창들이 나와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명순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커졌죠. 하지만 그 뒤로 박상규가 모습을 드러내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위험 있는 백발과 꼿꼿한 자세,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죠. 상규 뒤로 군 장성들이 들어서자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상규의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그는 명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동창들을 둘러봤죠. 순자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다른 동창들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장교가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습니다. 김명순 여사님 입장하십니다. 다른 장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했죠. 호텔 직원들까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대장님이신가요? 상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역 대장 박상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 김명순입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동창들 사이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특히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허름한 명순이가 대장 부인이었다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명수는 그들의 반응에 약간 당황했지만 상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죠. 상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진행자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대장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자리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진짜 대장이야. 그것도 별 넷이라니.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전설적인 인물이래. 훈장도 엄청 많이 받았대. 대통령 표창도 여러 번. 상규는 명순과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던 동창들이 황급히 비켜섰죠. 조금 전까지 명순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명순이 앉아있던 구석 자리에 다가가자 상규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셨군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장님, 여기 말고 저쪽 상석으로. 상규는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앉은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 말에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규는 명순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죠. 많이 힘드셨죠? 명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상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동창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죠. 그 시선을 받은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명순아, 우리가 몰라봤어. 미안해. 다른 동창들도 부랴부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린 그냥 장난이었어. 오해하지 마. 우린 항상 내가 잘 되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명순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상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부를 좇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왔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죠. 저는 오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별을 달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상규는 명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줬습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요. 매일 흙을 만지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요.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국방부 장관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지만 여사님께 문안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안부를 전할 정도의 인물이라니.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명순의 남편이 그런 거물이었다니. 상규는 장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동창회니 제가 오래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명순이는 제겐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내입니다. 상규가 일어서자 장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죠. 경례. 그 우렁찬 목소리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호텔 직원들까지도 저절로 자세를 고쳐 잡았죠. 그 위험 있는 광경은 모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상규가 명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들과 더 이야기하고 계시오. 나는 밖에서 기다리겠소. 명순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상규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을 거느리고 연회장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명순이 이런 거물의 아내였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6챕터 숨겨진 이야기. 상규가 나간 후에도 연회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멍한 표정으로 명순을 바라볼 뿐이었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나서야 비로소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명순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했구나. 내가 그런 분과 결혼한 줄은 정말 몰랐어. 명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명순의 마음엔 원망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럴 수 있죠. 명순의 담담한 반응에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명순아, 대장님과는 어떻게 만났어? 그리고 왜 그동안? 명순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규 씨와는 30년 전에 만났어요. 우연히 시골 장터에서요.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그때 상규 씨는 이미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민간인 차림으로 혼자 시골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잠시 휴가를 내서 마음을 정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명순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시장에서 고추를 사다가 부딪혔거든요. 그분이 먼저 사과하시면서 흘린 고추를 주워주셨죠. 순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상규 씨가 그 지역에 며칠 더 머물면서요. 처음엔 그냥 길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했다고 할까요? 명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상규 씨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압력, 끝없는 경쟁, 진실보다는 거칠애가 중요한 세계. 그런 것들에 지쳐 있었죠.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상규 씨가 물었어요. 서울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지. 나는 망설임 없이 시골을 선택했죠. 상규 씨도 그것을 원했고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장 부인이면 왜 그렇게 검소하게? 명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어요. 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재산과 명예를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명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택한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명수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명순과 상규가 텃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대장과 부인이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동창들은 사진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화려한 배경이나 비싼 옷은 없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진실했습니다. 상규 씨는 은퇴하고 나서 더욱 편안해 하셨어요. 계급장을 내려놓고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셨죠.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명순이네 과묵한 남편으로만 알았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오늘은? 명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더는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제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사실 오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한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대장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편하게 시간 보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명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장교는 다시 나갔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명순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정말 괜찮아요. 명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면 되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대화들이 오갔죠. 명순아, 내가 정말 대단해. 그런 삶을 선택하다니. 우리는 평생 남들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는데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맞는 삶을 살았을 뿐이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왜? 명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많이 슬펐죠. 하지만 상규 씨가 말했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서로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동창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아픔도 있었던 것이죠. 대신 마을 아이들을 많이 도왔어요. 장학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상규 씨는 늘 말했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순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순아, 우리가 정말 몰라봤어. 내가 진짜 부자였구나. 명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자라.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살았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명순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순아, 가끔 서울에도 와.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대접할게. 그래, 오해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 명수는 그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자리는 여전히 그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상규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연회가 끝나갈 무렵 명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배웅했죠. 조심해서 가. 그리고 대장님께도 문안 전해줘. 우리가 신뢰했다고 꼭 전해줘. 명수는 미소 지으며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상규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규는 명순을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소? 명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상규는 명순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동창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죠. 그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순이를. 상규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러나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너무했어요. 명순이가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상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분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님의 부인이신 줄 몰랐다는. 그래서요? 상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대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무시하셨겠습니까? 동창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상규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오랜 세월 군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명순이의 진짜 가치를.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상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창들을 향해 말했죠. 제가 명순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별셋을 단 중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모두가 제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명순이는 달랐습니다.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규의 목소리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명순이는 제 계급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 대해줬죠.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니, 모르실 겁니다. 상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때 한 장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상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신 재산, 명예, 권력.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명순이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상규는 명순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순자가 다급히 불렀죠. 명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순이 돌아봤습니다. 순자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면 되지.
명순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항상 더 어른이었어.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명순아,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내 삶이 부러워. 진심으로.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자. 제발. 명수는 그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규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명순이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명순이 상규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상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족했어요. 당신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상처 같은 거 없어요. 그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을 뿐이죠. 상규가 명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여전히 군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죠. 명수는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상규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겠소? 상규가 물었습니다.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뒷문을 열어주었죠. 명순이 차에 타려는 순간 호텔 입구에서 동창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명순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이제 조롱이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상규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뭐려? 이렇게 사는 것.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명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후회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차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참 밝네요. 명순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상규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그들이 선택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집까지 호송해 드릴까요? 상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충분하네. 자네들은 복귀하게. 알겠습니다, 대장님. 차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 한 대만 남았습니다. 명순과 상규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운전기사가 조용히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날 위해 와준 것. 사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상규가 명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소. 미안하오. 당신 뜻을 거스른 것은. 명순이 상규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친구들도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어쩌면 좋은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집을 향해 달렸고 별들은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죠. 며칠 후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죠. 이슬에 젖은 상추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상추 좀 따줄까요? 상규가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며칠 전 호텔에서의 위험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상추쌈에 된장찌개 끓일까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상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죠. 그때 옆집 정씨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 명순이 서울 다녀왔다며? 어땠어?
명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요. 정씨 할머니가 수상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던데 무슨 군인들이 왔다 갔다는 소리도 있고 상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제 후배들이 잠깐 들렀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차 왔다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만. 난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네. 정씨 할머니가 가고 난 후 명순과 상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상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명수는 밥을 지었죠.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답게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참, 어제 우체부가 편지 하나 두고 갔어요. 명순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순자였죠. 명순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용기인데 우린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구나.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 내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언젠가 꼭 찾아갈게. 내가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명수는 편지를 접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상규가 물었죠. 좋은 소식이요? 순자가 보낸 편지예요. 언젠가 찾아오고 싶대요. 그래요? 반가운 손님이 되겠군.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상추쌈,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상규가 신문을 읽는 동안 명수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상규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소? 내가 나타나서 당신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 것 같아서. 명순이 뜨개질을 멈추고 상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와주지 않았다면 친구들은 평생 나를 오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잖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깨달음을 얻은 건 좋은 일이죠. 어쩌면 그들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상규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그때 마당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명순과 상규가 도와주고 있는 마을 아이들이었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수학이랑 국어요. 할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상규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군을 이끌던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다정한 동네 할아버지였죠. 명수는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만든 떡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부유하지 않지만 풍요로운 삶. 해가 저물 무렵 아이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많이 왔어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었으니 후회는 없어요? 상규가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단 하나도 없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명순이 물었습니다. 글쎄, 날씨가 좋으면 산책이나 갈까? 아니면 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도 좋고.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두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마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죠. 대장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상규의 전 부관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를 했죠. 무슨 일인가? 상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대장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특강을 부탁드린다고. 상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야. 이제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게. 하지만 대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내 지혜라면 이미 다 전했네.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내 일이야. 부관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관이 떠나고 나자 명순이 말했습니다. 가끔은 후배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텐데요. 필요 없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거요.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명순과 상규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죠.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명순이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그냥 모든 게 다요. 함께해줘서, 이해해줘서, 사랑해줘서. 상규가 명순을 포근히 안았습니다. 나도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완전해졌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삶이었죠. 카메라는 천천히 빠져나와 집 전체를 비춥니다. 작고 소박한 시골집이지만 그 안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죠. 그리고 더 멀리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진정한 겸손과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에서, 권력보다는 사랑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명순과 상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